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이야기는 곧장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사실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원작인 시빌워에서는 히어로 중 일부가 사단을 벌이면서 사람들로부터 극도의 반감을 사고 결국 정부는 모든 히어로가 정체를 밝히고 신분을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령합니다. 이것에 대해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나뉘어서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 시빌워의 주요 내용입니다. 찬성파는 아이언맨이, 반대파는 캡틴 아메리카가 주도합니다. 두 캐릭터는 어벤져스에서도 일찌감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를테면 캡틴 아메리카는 철학자고 아이언맨은 록스타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도 둘의 대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방법에서 매우 동떨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신중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캡틴 아메리카와 달리 나르시시즘의 표상과 다름없는 아이언맨은 불안까지 겹쳐서 매우 성급합니다. 이런 구도가 자연스레 자리했으니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도 둘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저로서는 원작과 같은 사건이 발단을 제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당 캐릭터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나오질 않은 것도 있고 다른 캐릭터로 대체하더라도 법안으로 인한 갈등을 빚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결말에서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의무와 책임을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에서 불거질 것도 같습니다. 아이언맨은 자신도 호크아이처럼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쉴드 본부가 자신의 집이라고 하죠. 어쩌면 이런 차이에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갈등이 출발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많은 분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의 죽음입니다. 원작에서는 자신이 이끄는 반대파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되면서 찬성파와의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라면 버려야 한다는 캡틴 아메리카다운 판단에서였습니다. 종국에는 그와 아이언맨 모두 시빌워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망각한 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싸움을 벌였다고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직후에 캡틴 아메리카가 암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암살하는 캐릭터는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에 나오는 캐릭터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프랭크 그릴로가 연기했던 브록 럼로우, 즉 크로스본즈입니다. 이 때문에 토니 스타크는 더더욱 후회합니다. 나중에 보니 캡틴 아메리카가 살아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즉 스티브 로저스는 죽습니다. 과연 캡틴 아메리카 11호도 이런 이야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느 쪽으로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뷰를 보더라도 크리스 에반스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도 쭉 출연한다고 하니까 아마 죽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더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던 계기는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에서 은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였는데요. 최근에 의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연기를 그만두고 연출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일면은 참 측은한 구석이 있었죠. 각 캐릭터가 보는 환영 중에서 유일하게 캡틴 아메리카의 그것이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패기 카터를 비롯해서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홀로 남은 파티장은 곧 그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독히 외롭다는 것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로 하여금 그 자신의 역할에 더 몰두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울트론이 전쟁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역겹다고 말했던 것도 아마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결한 도덕과 이상을 가진 그도 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가장 의외였던 캐릭터는 닉 퓨리였습니다. 갑작스레 등장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의 모습이 놀라웠는데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닉 퓨리는 알렉산더 피어스와 캡틴 아메리카의 중간쯤에 위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피어스는 국가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살상조차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극단적이었고, 반면 캡틴 아메리카는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이상주의적인 가치관을 수고했습니다. 닉 퓨리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캡틴 아메리카가 추구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알렉산더 피어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직시하면서 신중하고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담은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안대를 벗고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었죠. 그랬던 닉 퓨리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다시 안대를 끼고 나타났습니다. 뭔가 꺼림칙하지 않나요? 아울러 캡틴 아메리카가 히드라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구속하는 기관이라고 하면서 해체시킨 쉴드까지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더 미심쩍습니다. 이것 때문에 11호에서는 사실 닉 퓨리가 간섭하지 않았지만 영화 버전인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는 어떤 범상치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떠나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의 결말과는 달리 닉 퓨리가 원상복구가 됐는데 그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건 아쉽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걸까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새로 합류한 캐릭터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단연 비전입니다. 비전의 탄생을 울트론이 제공했다는 건 원작과 영화가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달라진 건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그 잘난 울트론조차 비전을 만드는데 거듭 실패하자 저명한 과학자를 납치해서 끝내 성공하고 다른 캐릭터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완성시켰습니다. 영화로 보셨다시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울트론이 바디를 강화하기 위해 헬렌조를 조종해 비브라늄으로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의식을 이식하려고 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영화에서 비전의 의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자비스가 자리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원작에서는 비전의 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중 다수가 아실 판타스틱 4의 휴먼 토치입니다. 즉 지금은 캡틴 아메리카로 활약하고 있는 크리스 에반스가 수년 전에 연기했던 바로 그 캐릭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체가 됐던 것은 휴먼 토치의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앞에서 울트론이 납치했다고 한 과학자는 이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울트론은 어벤져스와 맞서 싸우라고 비전을 보냈으나 도리어 그들과 손을 잡는 바람에 역공을 당합니다. 영화와 좀 비슷하죠. 스칼렛 위치와는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결혼하고 애도 가지지만 스칼렛 위치의 폭주가 원인이 되면서 결국 갈라서고 지금 비전을 소개하는 건 사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과 마지막 남은 울트론이 나눈 대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비전은 인간에 대한 울트론의 환멸에 동의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질서와 혼란을 다른 걸로 생각해. 이것은 11호에서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직결됩니다. 원작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대립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바탕은 바로 질서와 혼란 또는 질서와 자유의 불일치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법안의 가결을 놓고 싸우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질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아이언맨과 어떤 이유에서든 자유를 해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캡틴 아메리카의 사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짧은 대사였지만 이 역시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캡틴 아메리카 11호를 위한 떡밥이었다는 것을 넌지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전편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러브라인이었습니다. 브루스 배너와 나타샤 로마노프는 키스까지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죠. 달달한 것 같지만 의문도 생겼습니다. 각 캐릭터의 내면에 더 들어가는 걸 구실로 삼기엔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데 구태여 둘을 엮어야 했는 건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죠.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뭔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작에서 둘의 접점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거든요. 각자 다른 캐릭터와 연문을 뿌린 적은 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바라는 헐크의 새 독립영화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역시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소재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른 작품과의 연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실망스럽겠네요. 블랙 위도우가 본 환영은 과거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스파이로 양성하는 훈련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블랙 위도우의 대사에서는 딱 어디라고 꼬집어서 지목하진 않은 걸로 아는데 번역에서는 원작에 등장한 레드룸이라고 명시하더군요. 어쨌든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됐는데도 블랙 위도우는 결국 실드에 남았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토르 1편에서 처음 등장했던 호크아이는 사실 지금까지 다른 캐릭터들만큼의 존재감은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제레미 레너의 옆에 앉아있는 코비 스멀더스가 연기한 마리아 힐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랄까요. 그랬던 호크아이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전에 없이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헐크와 블랙 위도우의 관계만큼이나 아니 대체 왜? 라는 의문을 갖게 한 게 호크아이의 주변 설정이었습니다.
원작에서처럼 동료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캐릭터로 묘사되는 건 좋았으나 난데없이 유부남에다가 3명의 자녀를 두게 될 다정한 아빠로 나타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죽게 될 캐릭터라는 걸 끊임없이 암시하는 장치로 쓰이는 듯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설마 조스 웨든이 이렇게 뻔하게 갈까? 라고 했더니 역시나 보셨다시피 호크아이는 미끼였을 뿐이었죠. 호크아이의 가족을 가세시킨 건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작과 동일하게 그의 부인이 또 다른 히어로 캐릭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름을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호크아이의 이런 상황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죠. 호크아이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이게 더 큰 불만인데 제작사가 다른 것도 아닌 디즈니라는 것입니다. 디즈니 하면 대본에 떠오르는 게 있죠. 네. 그놈의 가족주의. 이 바쁜 와중에도 잊지 말고 집어넣으라고 지시했을 것만 같은 디즈니의 가족주의. 물론 덕분에 훈훈해진 것도 있지만 자제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비전의 탄생에 큰 힘을 제공한 토르가 스칼렛 위치의 수작으로 인해 본 환영에서 헤임달은 토르 때문에 아스가르드가 파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마 이건 토르 시리즈 3편인 토르 라그나로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라그나로크는 북유럽 신화에서의 아마겟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르가 북유럽 신화에서 천둥의 신이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시죠? 신계가 암흑에 뒤덮이고 신들끼리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 오딘을 포함한 여러 신이 최후를 맞이합니다. 영화가 얼마나 신화에 가깝게 묘사될지는 알 수 없으나 토르 라그나로크를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로키가 재등장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신화에서는 토르와 더불어 헤임달과 로키도 서로 싸우다가 죽습니다. 사실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과연 영화에서 얼마나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원작과 다르게 갈 것은 분명합니다. 11호에서는 토르가 죽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언맨이 미리 손에 넣은 그의 머리카락으로 토르의 클론을 만들어 참전시킵니다. 이 토르의 클론이 11호의 전세가 바뀌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토르 라그나로크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다음에 개봉할 예정이니 아마 원작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나타납니다. 마블의 팬들이 일찍이 고대에 맞이 않았던 코믹스 최강의 캐릭터 중 하나인 타노스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쿠키 영상에서 곧 출격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그의 등장이 너무 이른 시점에 이뤄졌다는 것인데요. 벌써 타노스가 등장하면 좋기 10년 이상은 더 이어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공공의 적은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동시에 그래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예상에 불과하지만 토니 스타크가 본 환영은 바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노스에게 어벤져스 멤버가 참패하는 것으로 시리즈를 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멤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으니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영화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테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그야말로 혼돈과 암울로 가득하게 되긴 하겠네요. 타노스는 맨몸으로도 무시무시한 힘을 지녔지만 그를 모름지기 완성시키는 것은 범우주적 무기인 인피니티 건틀렛입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쿠키 영상은 타노스가 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손에 끼면서 끝났습니다. 시간 문제긴 하지만 다행히 아직은 인피니티 스톤이 모두 장착되진 않았습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모두 4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공개됐습니다. 퍼스트 어벤져와 어벤져스의 스페이스 스톤, 토르 다크월드의 리얼리티 스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파워 스톤, 그리고 어벤져스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마인드 스톤입니다. 나머지 둘은 소울 스톤과 타임 스톤인데 아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전에는 모두 볼 수 있겠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장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완전체의 인피니티 건틀렛을 가진 타노스를 상대하려면 거의 지구 대폭발이 일어나야 할 수준이죠.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만큼 버겁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합류가 예정된 닥터 스트레인지나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거기다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살짝 운을 띄웠던 아담 모로까지 모두 덤비더라도 타노스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로 이번에 울트론이 그랬던 것처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설정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타노스가 인피니트 스톤을 손에 넣으려는 과정을 다룰 수도 있겠죠. 제목이 제목이니만큼 완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2018년과 2019년으로 나눠서 개봉하게 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